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정책위 수석부의장 장경숙 의원입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차 민주평화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경환 원내대표님께서 개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29차 민주평화당 총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축복드리 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경환 원내대표님께서 의원총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어제 정경주 국방부 장관이 5.18 성폭력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 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 적극 나설 의지를 밝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어제 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원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사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금년 9월에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가 최고 수장인 대통령께서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과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정부의 조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최초 발포자와 발포 명령자와 대행군의 조직적 성폭력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군사 합의서까지 쉼없이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체 진행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수십 년 냉정에 상징된 남북 북미 관계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 전세에 변동이 많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당사자의 우리와 같은 마음일 수만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일시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남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결렬 관련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중간선거 시점이어서 대외 변수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회담 하루 전까지도 성급하게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고 결렬이 확정된 어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회담 결렬이 직전에 결정될 리 없을 텐데 이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미 공조가 굳건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북미 대화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로 남북은 남북만의 노력과 의지만이 아닌 국제 정세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공조가 굳건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 내용과 정보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의 개수를 조정할 예산안 소위 구성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최근에는 15명의 위원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과거 7명에서 11명, 13명, 15명 계속 이렇게 계산한 소위 위원 수가 늘어났는데 사실 10명 이하였던 때에도 비교섭단체가
교수조정 소위에 들어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민심 그대로의 이 의석을 보장할 수 있는 연동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교섭단체들이 이 비교섭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데 대해서는 저희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안 개수 조정을 위한 소위 구성에 비교섭단체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회를 보다 보니까 정동영 대표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청원 이제 원내대표 네, 먼저 하시면 네. 정동영 대표님, 네. 금방 원내대표께서 강조하신 대로 국회 운영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예산위원회에서 개수조정 소위에서 평화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으로 합치면 25명이나 되는 의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적선이고 일방통행입니다. 여당의 다시 한번 국회 운영에 대한 자세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협치와 초당 협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470조의 예산을 다루는데 20명이 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는 것은 그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 주권자를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대 양당의 명성을 촉구합니다. 장 원내대표 강조를 강조한 것과 동시에 국회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야가 어제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이렇게 문서에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은 지난한 과제입니다. 이건 대통령과 행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20대 국회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차 역할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로 하원은 민주당, 이 다수당이 됐고 공화당이 분점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한 목소리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초당적 일치 단결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의 발언권과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당파적 이해관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부가 갈라져 있으면 제대로 존중받기 어렵고 우리의 목소리에 영향력이 실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당적 협력이 구두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함께 이것을 촉구하고 민주평화당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를 촉구하고 역할을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네, 다음은 유성혁 최고위원님. 하시죠? 네. 하세요. 네, 조배수 의원님. 네. 어제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원에 다수당이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북미 관계, 미중의 무역 전쟁 문제. 그 결과는 미국의 민주당도 공화당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원의 의원의 분포를 보면 여성들이 약진했고 특히
한국계 여성 의원이 입성을 했습니다. 영어 국민하고. 어쨌든 저희는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의회에 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하원의 구성 보조가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에서 우리 또 국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또 한미 공조를 위한 어떤 의원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예결위 그 질의에서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 지지를 했습니다. 새만금 공항의 그 설계 용역이 25억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만금을 위한다고 합니다. 해양광 그 사업 선보한 것이 새만금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새만금 위한다고 하면은 새만금 개발의 핵심 중의 핵심은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대해서 그 예산을 빨리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어제 김동연 부총리 얘기는 그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오기 때문에 미반영이 된다지만 그 타당성 이런 사전 그 조사 그 결과가 나오고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2023년도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가 됩니다. 스웨덴 국왕과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정상급 지도자 30여 명이 온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이 공항이 개설이 되어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이 국제 행사도 원만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희 정책위원장님 모두 받아주시겠습니다. 국가 그 GDP의 30-40% 기여를 보이고 있는 부문의 예산이 SOC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이 바로 SOC인데요. 올해 정부가 471조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일하게 감소시킨 예산이 SOC 예산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그 감소분 이런 것들은 생활 SOC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생활 SOC 예산은 기존의 문화, 체육, 복지, 관광 등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이름만 달리해서 분류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 SOC 예산 중에는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지하 역사, 미세먼지 개선 등 건설업과 무관한 그러한 예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포함되지 않은 생활 SOC 예산만으로 SOC 예산이 감소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작년의 예산이 22조 수준이었거든요. 17년 예산이. 생활 SOC를 100번 양보해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조 이상의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도서관, 학종 등 건설 관련 항목만 포함된 그런 예산 갖고 이게 SOC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 우리 SOC 수탁이 충분하다고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 연장, 철도 연장 이 SOC 수탁은 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하고 인구하고 같이 고려한 개수가 국토 개수당 도로 보급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34개국 중 3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근 시간 선진국의 2배, OECD 선진국의 2배요. 용수 공급 인프라 수준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선진국이 30%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적어도 작년도의 SOC 예산 22조는 다 채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냐 생활 SOC 예산을 감안하기 때문에요. 감안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조 이상의 예산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경환 특별위원님 모두 바로 읽겠습니다. 장병환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예산 소위의 비교섭 단체의 참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법에는 비교섭 단체를 포함해서 야당이 4명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가장 먼저 전남대 법대 민병무 교수를 추천한 상태였지만, 그에 한국당이 위원회 출범 관련해서 위원 추천해서 자기들이 교수단체가 깨진 만큼 평화당 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우리 당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우리 당 추천 인사를 민주당과 협의해서 민주당의 4명 중 1명에 포함시켜서 추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천했지만 형식적으로 민주당이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법상에는 야당이 한국당 둘, 바른미래당 하나, 비교섭단체 하나 이렇게 4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국당이 원래는 2명인데 3명의 추천 몫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직 3명도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한 사안입니다. 이번 예산 소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엊그저께 청와대에서 여야정 5당 협의체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 아직 언론에서 공개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만은 5당 여야정 협의체를 모아놓고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 원안에는 이 후속 협의를 위해서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병환 대표께서 강력하게 5당 여야정 협의체를 회의를 해놓고 왜 교섭단체 간 협의만 하는 것이냐 강의하셔서 마지막 12번째 합의안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교섭단체가 논의한다 해서 국회에서 논의한다로 수정됐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게 맞다, 청와대 논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만약 이번 예결 소위의 구성이 비교섭단체가 배제된다면 청와대 5당 협의안, 여야정 합의사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이나 민주당도 분명한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남북 대화나 비핵화 협상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 중간선 결과로도 여러 전문가들이 큰 영향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얻겠지만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김정은 위원장은 답방이나 철도도로 착공식, 이산가족위원회에서 개보수, 한강 하구 조사 이런 문제들이 모두 제재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남북관계 선도론에 안주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동윤 대표 말씀드렸지만 근거 없는 낙관론에 안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책 수단, 외교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불씨를 살리고 도피를 당겨야 될 상황입니다. 이 비핵화 프로세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게 재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살아있는 것은 약속과 신뢰입니다.
그것은 깨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타협도원 방식의 정상과 신뢰를 다시 가동해야 된다. 북미가 남북 간에 개설된 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한라인 대화도 필요한 시점이고 북미 정상 간 대화도 아주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로 인해서 지금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만전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시면 불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